네,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빌딩 관리소장 양성 교육 과정의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 청운대학교 평생교육을 주관하고 한국건축물유지관리사협회에서 참여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수업을 끝나면 관리소장으로 바로 취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교육을 준비했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이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없고 제가 건물 관리를 12년 정도 하면서 이 소장님 교육 과정을 만들고 중장년에 재취업을 위해서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 과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째 시간에는 건물 관리의 개념 및 빌딩 관리의 개론, 학문적인 개론이겠죠.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요, 크게 없고요. 지금 현재 건물 관리는 제가 대한 스마트 빌딩 기술단 주식회사는 법인에서 약 12년 정도 법인을 운영하면서 건물을 지금은 20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요. 실적으로 따지면 한 7, 80개 정도 관리 실적이 있습니다. 물론 계약이 종료되거나 이런 와중에서 7, 80개를 계속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거는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집합 건물에 관한 법률을 아는 사람이 또 많이 없어요. 그 제가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 아는 지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가 봉사로 수석 사무장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유지관리사 협회의 교육연수회 연수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건물 관리란 왜 건물 관리를 했냐? 그러면 장수명화 그냥 오래 쓰기 위해서 건물 관리를 했습니다. 고치고 뭐 수선하고 또는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나무에 리스치를 한다든지 벌레를 죽인다든지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만 건물 관리를 했는데 최근에 도시가 발전하면서 또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들고 도시든 시골이든 높은 빌딩이 생기면서 건물을 장수와 플러스 명화 이름을 떨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 좋은 건물로서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건물 관리하고 있는 거죠. 건물에 이름이 없는 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아파트도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삼성 아파트인데 갑자기 레미안을 바꾼다든지 그만큼 건물의 이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장수와 명화를 위해서 이제는 건물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 관리에는 크게 네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보시는 바와 같이 법률 행정적 관리 목적, 두 번째는 기술적 관리 목적, 세 번째는 경제적 관리 목적, 네 번째는 서비스 관리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미지로 나눠봤어요. 이렇게 나눠놓은 학문이 별로 없고요. 제가 이미지로 나눠봤고요.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법률 행정적 관리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건물 관리에. 관리소장님이 하는 일이겠죠. 어, 법률 행정 관리가 약 50%가 차지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기술 관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꼭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기술 관리는 한 20% 정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관리겠죠. 서비스 관리에는 주로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입주자 관리, 그 다음에 경비, 범죄 관리, 방범 관리, 그 다음에 청결, 미화 관리. 이 부분이 약 한 10%에서 15%. 그리고 경제적 관리입니다. 그거는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에너지 관리, 뭐 수도 관리비 관리,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 관리가 있겠죠. 이 부분은 약 한 10% 정도. 그러면 보시면 보다시피 기술 관리는 20%, 서비스 관리가 약 15%면 35%잖아요. 경제 관리가 10%면 45%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행정 법률 관리가 약 50에서 60%를 차지한다. 제 경험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차후에 이 부분을 연구를 해서 정확한 수치를 데이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빠르게 넘어가겠는데 이 강좌를 제가 30분을 넘지 않으려고 제가 실제로 수업은 50분을 할 건데 이 동영상 강좌는 30분 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같이 관리소장은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한가?
주택관리사는 별도 자격증이 필요하지만 빌딩 관리소장은 별도로 자격증을 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빌딩 관리소장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격증과 조건을 미리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정을 수료한다면 건축물 유지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 차후에 또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딩 관리소장이 되기 위해서는 경력이 필요하지 않나요? 물론 경력이 있으면 좋죠. 하지만 경력 없는 사람은 절대 영원히 빌딩 관리소장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잘 이수하신다면 바로 신인관리소장으로 취직할 수 있고 또는 그 입주 빌딩에도 바로 실전으로 투입할 수 있는 교육을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아파트는 아무나 가지 않습니다. 아무나 뭐 경력 있는 소장이 가는데 저희들은 입주 빌딩부터 오래된 빌딩까지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면 되고요. 빌딩 관리소장은 무슨 일 하나요? 다음 시간에 나오니까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취업을 시키잖아요. 실질적으로 취업을 시키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저희 과정을 통하시면 맨 마지막 시간에 이력서 적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력서 적는 방법, 면접 보는 방법, 어디 사이트에서 어떻게 취직하는 방법, 뭐 그런 걸 알려드리고 또 이력서를 주시면 저희 위생관리협회라는 협회가 있거든요. 그는 관리회사 대표들이 만든 협회예요. 또 그 모임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력서를 공유하고 취업을 독려하고 뭐 알선해주고 그런 일을 하죠. 실질적으로 취업을 시켜주는 데는 뭐 어떤 교육에도 없습니다. 하여튼 근데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장님의 역량을 채워야겠죠. 그래서 교육도 듣고 뭐 준비할 것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보시던 바와 같이 건물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 그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눕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독주택은 잘 아시겠죠? 그냥 뭐 단독주택. 근데 공동주택 어디서부터 공동주택이냐? 빌라부터 공동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빌라. 우리 4층짜리 빌라 있잖아요? 그럼 다 가고. 빌라 안에 다 가고. 거기도 공동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아파트도 당연히 공동주택이죠. 그 다음에 비주택. 상업용이냐? 비상업용이냐? 상업용은 무슨 프라자 빌딩, 뭐 사무실 빌딩, 무슨 마트, 뭐 이런 거. 상업용이잖아요? 비상업용, 우리 뭐 공공기관, 그다음에 뭐 체육관, 터널 이런 거를 비상업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과 상업용 빌딩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건물을 복합 건물이라고 그래요. 우리 주상 복합 건물 있죠? 뭐 1층부터 5층까지는 상가고, 뭐 6층부터는 뭐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되어 있는 건물. 그런 건물을 복합 건물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주택관리법하고 빌딩관리법의 이제 경계를 주택관리사와 아닌 거와 우리 빌딩관리소의 경계를 제가 나눠봤어요. 그래서 뭐냐면 150세대 승강기가 있는 150세대 아파트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가 관리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가 없지만 300세대인 공동주택 뭐 타운하우스인데 한 단지가 뭐 단독주택이 300세대 그런 것도 이상인 경우에도 주택관리사가 관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 딱 취득하면 주택관리사 보고가 먼저 돼요. 그리고 보고가 먼저 되면은 150세대에서 500세대의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어요. 무조건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500세대 300세대입니다. 밑에 잘못됐네요. 300세대 이상은 주택관리사가 관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300세대인지 500세대인지 참 이상하네요. 500세대네 500세대. 500세대입니다. 500세대 이상은 주택관리사가 관리해야 된다. 여기 300세대는 저기 뭐죠? 승강기에 있냐 없냐 그 차이고요.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서 150세대 이하의 아파트는 공동주택은 저희들 민간 건축 자격증, 민간 빌딩 관리사, 건축 유지사 관리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관리할 수 있고요. 또 뭐 이게 오른쪽 보시면 또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 나홀로 아파트, 호텔, 창고, 공장 등등등은 보이시죠? 우리 앞으로 소장님이 될 분들이 관리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일반 이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건물에는 뭐 중간에 이렇게 세대가 있겠죠. 죄송합니다. 건물에 세대가 있고 뭐 칸칸이 있지만 이 건물이 주인이 한 명이다. 그럼 일반 건물, 단독 건물.
건물주. 우리 조물주 밑에 건물주 아시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집합 건물이란 무엇인가? 건물이 하나 있지만 각각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이 101호 주인 따르고 102호 주인 따르고 201호 주인 다르고 202호 주인 다르고 이런 다른 한 건물에 각각의 주인이 다른 주인이 있을 때는 집합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주인을 법적으로 구분 소유자, 건물주가 아닌 건물의 한 칸의 주인, 구분 소유자라고 칭합니다. 아시겠죠? 다음, 건물의 생애 중입니다. 건물의 생애. 건물이 이제 지어서 부술 때까지, 철거할 때까지의 비용을 한번 나열해 봤어요. 제가 조사한 건 아니고요. 좀 오래됐는데, 뭐, 최근 자료를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뭐, 연구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뭐, 40년 전 얘기니까. 1977년도에 일본 육림협회가 건물의 생애 주기를 검사한 결과, 우리 분석한 결과, 건물은 약 55년, 근대 건물입니다. 근대 건물. 콘크리트, 뭐, 블록, 뭐, 이런 건물입니다. 옛날에 뭐, 궁 같은 거 말고요. 근대 건물은 약 55년 동안의 라이프 주기를 가지고 있더라. 그 55년 동안 내 총 비용 중 건설 비용은 16%, 유지 관리하는데 83%가 들더라. 그만큼 유지 관리하는 시장이 크다. 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하고요. 이제 보시는 것 같이 건물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처음에 이제 땅을 사서 설계를 해서, 가설을 해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바로 이제 건설을 하고 분양하겠죠. 그 매매 공매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유지보수를 하면서 여기 80%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생 및 폐기 다시 돌아가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짧게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공급자 주도의 부동산 시장이었어요. 뭐냐면 주택 개발자들이 개발상들 시행사들이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서민들은 그 집을 사서 부의 수단, 부의 축적, 부의 증대를 위해서 집을 사는 거죠. 물론 자기 집이 한 칸 있다는 뭐 그런 개념이 크겠죠. 그렇게 해서 최근까지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져 있다면 최근에는 임대형 자기 집 말고 집을 하나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앞에 말한 건물주를 할 수 없으니까 구분 소유자, 작은 건물주라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구분 소유자가 돼서 임대 수익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 상가의 개발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명박 정부, 이명박이란다. 뭐 문재인 정부가 이제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뭐 300만 원 이렇게 막 집을 짓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구가 이제 차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보시는 것 같이 인구가 감소가 돼요. 인구가 없어. 지금도 뭐 우리 학령 인구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학령 인구가 60만 명이었어요. 수능 인구. 근데 몇 년 있으면 30만 명 반토막 납니다. 반토막. 그러면서 인구 대비 부동산 공급이 가인되죠. 300만 호가 지으면 우리 3인 가족, 예전에 4인 가족 있잖아요. 3인 가족이 900만 명, 야, 1000만 명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다음 정부에.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막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아파트와 상가의 기존 건물의 부동산이 장수 명화를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 따라서 최고의 경영 빌딩을 관리하는 경영 전문 시스템이 거기에 손길을 요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소장을 목표로 한다면 건물을 많이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뭐 취직할 때나 우리의 손길을 많이 요구를 하는 건물이 많이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제 공동주택법은 2016년도에 생겼고요. 최근에 건축물 관리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공동주택관리사는 90년도에 처음 생겼어요. 90년대. 그래서 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뭐 똑같은 얘기인데요. 뭐 이런 법률이 생기면서 이런 법률에 의해서 법에서 각 건물의 관리 규약이 생기고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이거 보시는 것 같은데 관리소장은 중장년의 최고 인기 주점입니다. 관리소장의 신규 나이 제가 볼 때는 저 신입
나이가 60대 초에 60대 초. 60대 중후반 된다고 뭐 좌절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거의 뭐 현역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뭐 무경력자, 무자격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성에게도 아주 좋아요. 뭐 50대 여성인 분들도 있잖아요. 아주 좋아요. 60대 초반까지 하는 여자 소장님들 계세요. 그래서 뭐 여자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격리를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관리사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 나이가 많을수록 우대합니다. 나이가 많은 소장님을 입주민들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이 많은 소장님 좋아합니다. 또 어느 현장마다 좀 틀리겠지만 그 정년이 없어요. 우리 소장님 중에 70 넘은 분 많이 계세요. 정년이 없다. 그래서 뭐 직업을 하다가 창업을 해도 좋습니다. 창업. 제가 창업도 알려드리고 있는데 빌딩 관리업 창업, 뭐 주택 관리업 창업, 대한민국 최초로 제가 창업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 혼자 먹고 살지 말고 같이 먹고 살자. 뭐 그런 개념이죠. 저는 욕심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을테나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질적으로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른 분들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죠. 백세 시대라고 할 만큼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법정 은퇴 연령은 60세인 대한민국. 이른 은퇴를 하고 또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서 반퇴 세대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인의 실질 은퇴 연령은 어떻게 될까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한국 남성이 일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연령은 72.9세로 2년 전보다 1.8년 늘었습니다. 34개 회원국 가운데 70세 넘어서까지 일하는 나라는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이 한국 여성도 70.6세로 2년 전보다 0.8세 늘면서 처음으로 70대 진입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은퇴한 뒤 쉬면서 보내는 시간도 많지 않아서 OECD 평균보다 6년이나 짧았는데요. 게다가 한국 노인은 빈곤율까지 높았습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9.6%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은퇴하고도 맘 편히 노동시장을 떠나지 못하는 한국의 노년층. 반퇴를 벗어날 탈출구는 언제쯤 마련될까요? 이 아나운서 보시죠. 최근에 본 적 있나요? 없죠? 이 뉴스가 4년 전 뉴스입니다. 4년 전에 72.9세였다면 지금은 약 74세 정도 되겠죠? 실질적으로 우리 남성분들이 은퇴할 수 있는 은퇴하는 나이는 제가 보면 74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0 중후반인 우리 소장을 도전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뭐 74세까지 일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전할 수 있는 건물, 우리가 이제 민간 자격증을 뭐 저랑 공부를 하고 민간 자격증 취득하고 뭐 소방하고 이런 거 기타 등등 취득을 했어요. 소장의 자질을 갖췄어. 그러면 이제 취직할 수 있는 건물이 어디냐? 자 보시겠습니다. 부평의 TK 리지블 인천에 있어요. 149세대. 이 사람도 아는 거예요. 150세대 되면은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니까 법이 복잡해요. 뭐 소방 이런 게 다 복잡해. 그러니까 이 사람도 149세대씩 있는 거예요. 판교의 땡땡 프라자 6,000평. 6,000평이라는 말은 연면적을 얘기합니다. 연면적이란 무엇이냐? 이 건물의 지하층부터 꼭대기층까지의 면적을 다 합한 면적. 예를 들어 뭐 지하 1층이 100평, 지하 2층이 죄송합니다. 지하 1층이 100평, 1층이 100평, 2층이 100평, 3층이 100평, 4층이 100평. 그러면 5개 층이잖아요. 100평 5개 500평. 그걸 연면적 6,000평. 이런 건물을 할 수 있다. 연면적 6,000평이면 상당히 큰 건물입니다. 상가 중에. 그 다음에 동네면 땡땡 오피스텔, 베네스트 오피스텔 402세대. 오피스텔 402세대. 오피스텔이잖아요.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 아닙니다. 소장님들 충분히 주택관리사 아닌 우리 소장님들이 건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구미 땡땡시티 호텔, 분양형 호텔. 이 무슨 네오시티인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름을 안 됐는데 오래됐는데 뭐 견적 넣다가 우리 견적을 하지 않았고 뭐 참여하고 말았는데요.
호텔도 우리 소장님이 관리해서, 뭐 집에는 따로 있지만 시설관리팀장으로 가서 호텔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판교 땡땡 서무티빌 주상복합. 자, 보십시오. 밑에 있는 상가, 위에는 아파트요. 178세대는 뭐지? 이 건물을 보니까 건물이 세 동이에요. 세 동. 세 동인데 평수가 커요. 이름 뭐 일색이진 않은데 오른쪽에는 아파트, 왼쪽에는 오피스텔. 근데 오피스텔도 40평대, 아파트도 40평대. 그러니까 뭐 아파트는 78세대, 오피스텔은 100세대, 178세대. 공동주택이 관리사법에 주택관리사 관리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땡땡 74세대 아파트 공장 4만 평짜리 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관리사 처음 시험 치갖고 취직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지켜주지도 않아요. 아무도. 뭐 그거는 디테일한 얘기는 제가 다음에 만나서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방송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하진 않고요. 업무형평도 강남에는 신청동 군인공제회관 빌딩입니다. 2만 평짜리 사무용 빌딩 할 수 있습니다. 양지 땡땡땡 물류센터 엄청 크죠. 이걸 15,000평이 아니고 이게 35,000평이 이리 적겠네요. 35,000평 엄청 큰 건물입니다. 뭐 쿠팡 물류센터 이런 거 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리소장님들. 그래서 이제 제가 건물이 몇 동인가 한 봤어요. 보니까 우리나라에 730만 동 약 건물이 단독주택 무슨 뭐 공공시설 동사무소 구청 청와대 다 포함해서 727만 동 계산하기 힘들게 730만 동이라 얘기합시다. 거기서 주거용이 460만 동 단독주택 포함입니다. 상업용이 130만 동, 공업용이 32만 동, 교육용이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주거용이 뭐 크기 큽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자 보십시오. 우리가 뭐 잡으로 일로 생각한다면 단독주택은 관리하지 않죠. 맞죠? 그 다음에 빌라 관리하지 않죠. 그러면 아파트인데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 우리가 할 수 있죠. 근데 아파트에 한 동 있는 아파트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두 동, 세 동 있는 아파트는 한 사람이에요. 10동 있어봤자 관리소장 한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또한 우리하고 견주어 볼 때 그래 별 차이가 없다.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정확히 판단해야겠지만 제가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63%라 해도 우리 83%,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해서 뭐 18% 하면은 어쩌고저쩌고 하면 약 20% 칩시다. 20%와 60%의 차이는 제가 볼 때 별 차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취직 영역, 사업 영역,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는 영역도 만만치 않다. 그렇습니다. 상시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좌는 30분 이내로 실수업은 50분씩 하겠지만 강좌는 30분 이내로 짧게 끝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000mm 1m죠. 1m 1m 1m를 1m 제곱 여기 보시죠. 1m 제곱 1m 제곱 보이십니까? 1m 제곱 1m 제곱은 우리가 그 건설 용어로 1해배랍니다. 1m 1m를 1m 가로세로 1m를 1m 제곱 건설 용어는 1해배. 그러면 1해배는 몇 평이나? 0.3025평. 이해하셨죠? 그러면 한 평은 3.3 어쩌고저쩌고 메다 제곱 해배다. 그렇습니다. 한 평은 반대로 얘기하면 한 평은 3.3 메다 3.3 어쩌고저쩌고 해배.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1해배는 몇 평이냐? 0.325평.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평의 넓이는 여기 있습니다. 1820이 한 평이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렇게 입체가 있어. 사각 박스가. 이거를 1m 세제곱이라고 하죠. 1 입반미터. 여기다가 모래를 가득 부으면 1루베. 물을 가득 부으면 1톤입니다. 뭐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제가 이제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한번 아시면 좋겠고요. 제가 강의한 수업은 한 번에 지나가지 않습니다. 꼭 두 번, 세 번 예습 복습이 같이 이루어지고 맞물리지는 강의라서 그냥 귀만 열고 딴 생각하지 않고 들으시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업체에 조직되는 이래요, 보통. 그 대표이사가 있고요. 사회이사가 있습니다. 아, 뭐, 간무 관리 같이 하자.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밑에 관리이사가 있고요. 그 밑에 관리부장이 있어요. 그리고 뭐 종목과는 뭐 의미 없고. 관리부장이 소장님을 케어합니다. 보통. 관리부장님이. 그 소장의 직책은 뭐냐? 보통 신입으로 들어가면 과장. 신입으로 들어가시면 과장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경력에서 아니면 차장.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기존 과장이 있는 건물도 있고 없는 건물도 있고 경비가 있는 건물도 있고 없는 건물도 있고 현장의 격리가 상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약 3,000평짜리 연면적 3,000평짜리를 얘기해서 2,000평에서 3,000평짜리 건물을 가시면 보통 이런 조직대예요. 뭐냐면 본인이 소장님을 하시고 격리는 본사에서 근무해요. 그리고 경비원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명 또는 두 명. 왜 한 명, 두 명인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럼 미아원이 한 명 또는 두 명. 이렇게 이루어진다. 경비원이 없으면 소장님이 조금 힘듭니다. 힘들지만 또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아, 끝났네요. 그래서 1교시는 이렇게 끝내고 2교시도 제가 동영상을 바로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